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를 처음 써야겠다 이렇게 선명하게 막 어느 시기다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소설 쓸 때 시집 읽어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집 읽고 소설이라는 게 사실 쓰고 싶어서 왔지만 소설을 쓰면 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정말 잘 달라붙는 장르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한 건 아니지만 쓰면 쓸수록 가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적확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21살 때부터 시를 정말 열심히 썼고 그때는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랑에 관해 시를 쓰게 된 거는 제가 연애를 많이 열심히 했는데 저랑 제일 밀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또 감정적으로 가장 나랑 붙어있는 부분을 쓰고 싶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사랑 시들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첫 재와 사랑의 미래를 썼을 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좀 제가 뭘 쓰는지에 대한 혼란도 많이 있었고 첫 시집의 테마가 사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통과해 오면서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이걸 쓸 때 내 안에 정리되는 것들, 내 안에 해소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를 사랑시 쓰면서 느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사랑을 테마로 쓰게 된 것 같아요. 시집에 묶인 시들이 거의 다 제가 한예종 입학하고 나서 쓴 시들이어서 진짜 졸업하자마자 시집이 나오니까 저의 한 시기가 정말 그 사진 앨범 모이듯이 아니면 진짜 내가 써왔던 일기가 이렇게 두툼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권이 끝나 있듯이 그냥 저의 한 시기가 그렇게 정리된 기분을 저도 졸업과 동시에 이 시집 나오면서 느꼈던 것 같고 시집과 예종 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기적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시를 읽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얘기를 썼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의 학교 다녔던 그 시기가 읽혀요. 윤경희 선생님의 명작 읽기 수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데 선생님께서 수강생들한테 보리수 잎차를 티백에 담긴 걸 선생님께서 직접 소분하신 그 차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과제로 읽어와야 될 파트가 그 다음 파트가 그 프루스트의 마들렌과 보리수차 그 대목이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차를 같이 마셔보라고 그렇게 주신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실제로 제가 그 과제를 하면서 선생님이 주신 차를 이렇게 우려 마시면서 그 부분을 읽는데 그 순간이 잊히지가 않고 제가 최근에 행사 다니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엄청 빠져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되게 요즘 애정하고 있는 책인데 크리스티앙 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그 프랑스 시인의 산문집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끝난 후에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이미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든 사랑의 중간이든 끝이든 그냥 그 자리에 진실되게 있는 사람의 모습?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 이후의 과정들, 특히나 그 이후의 과정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랑의 상황에 그리고 이별의 상태에 극단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있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이번 시집에서 그리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예뻐서 썼어요.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저한테 가장 아름다운 부호인 것 같고 사실 이 기호가 저한테 의미가 큰 게 저는 이걸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시집 제목으로. 그래서 출판사랑도 이걸로 굉장히 입씨름을 많이 벌였었고 그때 당시 한국문화팀 팀장님이셨던 서효인 시인과도 굉장히 제가 설전을 벌였었는데 이 빛 모양 부호를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 제 시집이 흰색이잖아요. 그
동그라미랑 이 네모가. 그래서 위에 그 빛 모양 기호까지 있으면 너무 이건 정말 완벽한 형태의 시집이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모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흰색 시집이 나오기까지 투쟁기가 되게 길었어요. 흰색 처음에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사실 이 시집 첫 계약했을 때부터 그냥 좀 확고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색깔이 있다. 전 흰색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또 괜찮다,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게 또 미술부랑 얘기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술부에 제가 꼭 흰색 시집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 시랑 연관지어서 좀 길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좀 존중해 주셨고 흰색 시집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공간이 산인데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고 늘 막 산이랑 바다 중에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늘 바다를 고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시를 쓸 때는 늘 산에 대해 쓰게 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산이 되게 높고 오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좀 그 계절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 형태랑 비슷한 것 같고요. 실내에 대해서 시를 쓸 때도 그 실내는 좀 구체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기보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안전함과 답답함을 같이 갖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막 그리크로스 이런 시에서는 뛰쳐나가고 싶은 대들보로 가득한 실내 이런 걸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집을 지탱해주는 공간이지만 이 대들보가 뛰쳐나가고 싶다면 이 자기는 뛰쳐나가기 어려운 하나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걸 동시에 생각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예외적인 빛이랑 가족 연결 지어서 질문해 주신 그 질문지 받고 사실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예외적인 빛이 저한테 너무 의미가 큰 시여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구체적인 에피소드들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에 제가 넣은 디테일들이 사실 다 진짜고요. 저 할머니가 실제로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일본에서 자라셨고 성인 돼서 결혼하시면서 한국에 처음 오셨고 그때 처음 한국말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사셨을 때 다카라츠카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사람도 맞고 근데 시험을 한 번도 못 보러 그런 사람이고 제 쌍둥이 동생이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참 할머니랑 쌍둥이랑 저 이 세 여자를 생각할 때 늘 좀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의 특성을 좀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이랑 나눠 가졌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할머니가 가졌던 뭔가 그런 이상한 소망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리고 할머니가 또 일본에 굉장히 커다란 애정을 갖고 계셨고 그리운 마음도 많이 갖고 늘 살다가 가셨고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 쌍둥이가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저희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 속에서 이 시를 썼던 것 같고 쓰면서 저한테도 그래서 되게 의미가 큰 시였고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배경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였고요. 저희 가족들도 특히 할머니랑 좀 가까운 가족이었던 뭐 이모 할머니라든지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보면서는 이 시 읽고 많이 우셨어요. 가족들한테도 좀 중요한 시였던 것 같아요. 그 이 시간에 관한 질문을 첫 낭독회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사회를 받았던 친구가 지금 이 낭독회의 순간이 연덕에게는 미래에 가까운지 과거에 가까운지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어떤 이상한 시간 덩어리로 남아있는 기분이에요. 이 순간이 과거로 넘어가 버려도 지나가 버려도 그때 내가 미래를 꿈꿨던 마음들은 늘 그 미래 시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약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재와 사랑의 미래에서 그런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저한테 중요했던 문장이었는데
내년에서 돌아온 나에게는 내가 내년에서 주워온 상처가 많다? 약간 이런 내가 미래에서 주워온 상처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아직 미래의 시간 제가 겪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절된 시간들이 아닌 하나로 모아지는 그냥 그것들 자체가 하나의 뜨거운 에너지로 남아있는 상태를 쓰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재와 사랑의 미래에 시집을 묶으면서 또 연작을 쓰면서 그렸던 가능해지는 세계는 그것들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어느 구간에 서 있다고 해도 이미 나는 사랑 안에 서 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세계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터에 연재했던 원고들을 모아서 그 한예종 얘기가 있는 그것도 발표했던 잡지인데 거기에 발표했던 산문들을 모아서 아마 지금 계획된 바로는 내년 3월쯤에 첫 산문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봄날의 책에서 두 번째 산문집을 계약을 해서 아마 두 번째 산문도 준비를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문학과 지성사랑 두 번째 시집을 계약을 하게 돼서 산문 준비하면서 또 두 번째 시집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한예종 수업 때 강영숙 선생님 소설 창작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내가 창작을 할 때는 그 장르의 나를 다 던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쓰지 않으면 내 삶이 진전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을 갖고 문장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좀 충격을 그때 많이 줬었고 제가 시 쓰면 지금 작업하면서도 늘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쓰려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없다면 쓰는 건 저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요. 삶과 밀착된 글쓰기.